네.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 혹시라도 빚이 있으셨는지 혹은 네, 있으신지.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전문가분들에게 드린다는 게 좀 무리인데 이게 빚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네. 뭐 과거에 남에게 꾼 돈이나 외상값 요 정도로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외상값 몇 푼이 빚이었는데 요즘은 빚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뭐 살아오신 세월이 요즘에도 있으니까. 뭐 사실 네. 빚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뭐 젊어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빚을 내지 않았다면 그럼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최대 목표가 이제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적금 들고 재형저축 들고 해가지고 이제 한 열 몇 평짜리 집을 사면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게 빌린 기억이 나고요. 또 뭐 처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애들 크고 식구 늘어나면은 집 늘려가면 빚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뭐 예. 신 기자님이야 뭐 워낙 유능하시고 또 젊으시니까. 은행에서 네. 또 근무하셨었대잖아요. 빚 없으시죠? 아, 여기 정말 빚 없는 분 계세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도 사실 빚을 2번이나 지고 왔습니다. 이 방송하기 앞서서. 무슨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톨게이트 지나면서 신용카드 한번 긁었고요. 또 커피 한 잔 사 먹었거든요. 사실 흔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도 다 매일매일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빚이거든요. 이 30년 전 외상값이랑 진배 없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갚지 못하면 연체금이 쌓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신 모든 분들은 빚을 매일 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도 사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생으로서 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 큰 학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지만 바로 또 취직하고 갚았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희망 우리 원장님은 빚 없으시진 않을까. 아, 저도 물론 있죠. 다 신 기자님 우선 아주 있으시네요.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뭐 그 공직 처음 시작할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으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당연히 빚을 졌었죠. 다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다 갚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빚이 없이 사나 보다 했더니 최근에 집을 팔고 옮기려다 보니까 집값이 확 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빚이 많은 분들에게 빚 얘기를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빚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그럼요. 빚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리를 가장 잘 알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새 집집마다 빚이 늘고 있다면서요, 신 기자님. 또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하게 부채가 늘고 네. 있다던데요. 네, 그 최근에는 소액 대출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이 20%나 늘어났는데요. 이 제2금융권이잖아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니어서 더 금리가 높은데요. 이렇게 저축은행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계 대출이 증가했다라는 증거군요. 네, 그래서 가계 부채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계 부채 증가율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 서민들의 지금 가계 대출을 볼 때 이금융권을 좀 주목하는 게 저신용 그리고 저소득자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축은행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아하. 있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뭐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다 뭐 이런 아유,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우리나라의 그 부채가 약 1,700조 정도 된다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에요. 네. 근데 1인당 그거를 환산하면 한 5,6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한 분당 5,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액수네요. 네. 아니 최 교수님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빚은 뭐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네. 갚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빚이 계속 늘어만 이게 가는지. 빚이 언제부터 이렇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계부채, 그러니까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게 아시는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수많은 기업들 넘어가고 실업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제 생계형 대출이 시작이 된 거죠. 또 뭐 최근 또 수년 동안에는 부동산이 급등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전세 가격까지 급등을 하니까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이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신 기자님께서 제2금융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제2금융권이라 하면 은행을 제외한 뭐 보험, 신탁, 투자 기관도 얘기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여기는 절차가 좀 간편하고 그 대신 이자율이 높아서 네.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축은행이 제2금융권이긴 하지만 사실 금리가 많게는 2배 정도 시중은행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액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분들 여기 많이 가시는데요. 사실은 저축은행에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사채나 불법 대출로 아유. 가는데요. 그나마 저축은행이 급전을 필요한 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뭐 자영업자들은 당장 돈 필요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 심정 이해가 가는 게 네. 지금 그 코로나 2단계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 닫던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며칠 동안 쉰다 그러고 아하.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주차장만 꽉 차 있어요.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 근데 은행 들어가는 문턱이 지금 너무 높다고 하시니까 보니까 아니 근데 은행이 너무 그러니까 아까 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든 어디든 솔직히 돈을 빌려주는 거지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래다 보니까 솔직히 담보 없이는 안 줘요. 그러니까는 그 문턱은 정말 하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네. 흔히 이제 빚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거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있어서 제 돈이 말이. 필요한데 사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로요. 담보 없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신용 뭐 대출이라 그래봤자 얼마 정말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인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뭐 어디 직장이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라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는 어디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용 대출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돼요. 몇백 어느 원 정도 정도. 안정. 제가 은행원이 아니라 저한테 말해봤자 예, 네. 대출을 못 아니 해주네. 자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아니 심지어 연예인이 저런데 네. 다른 일반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싶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 아니 그러니까 하시면서 이은아 네. 이범아 그건 뭐 알잖아요. 알아도 돈은 안 주더라고요. 아이고 예. 정말 그렇네요. 많이 네, 답답하신가 제가 봐요. 최근에 예. 잘 가는 그 한정식 집에 이제 사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몇 년 동안 번 돈을 최근 10개월 동안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안 오죠.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 내야죠. 그렇죠. 임대료 직원은 내야죠. 있으니까. 전기 수도료 내야죠.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음식점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 친구 하나가 하필이면 행사용 텐트업을 해요. 아. 요즘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냥 혼자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혼자인데 뭐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이 텐트라는 게 이게 쓰지 않아도 관리를 해야 된대요. 예, 그리고 또 이 창고에다 넣어둬야 되니까 창고 비용, 사무실 임대. 아이고 행사용 텐트가 또 좀 커야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뭐 고정 비용만 월 뭐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뭐 대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겉으로 어떡해요. 보는 것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희를 찾아오는 그 손님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아, 네. 이유가 정부가 이제 그 코로나 특별 자금을 대대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맞춤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이 그 저축은행을 가면 20%대 고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을 저희가 이제 그 심사까지 해가지고 중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맞춤 대출이 1, 9월 사이에 전년 대비 131% 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어플을 개발을 해서 금년 1월에 출시해서 비대면을 강화했기 때문에 많이 늘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11%대로 저희가 해주거든요. 네, 현저하게 낮아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다리를 놔주는 기관입니까? 대출도 하고 저희가 보증도 하고 아. 그다음에 아까 맞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자금은 아니고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그렇죠. 저희가 심사까지 다 해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하 선생님이나 오정 선생님이 저희를 오셨으면은 지금 이제 4대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들은. 네. 근데 맞춤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10%대로다 이렇게. 그러면 지원해 혹시 주시죠. 그렇게 네. 대출을 중개해 주시고 수수료도 받으시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수수료가 거의 안 받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책 서민금 상품 중에 햇살론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축은행을 직접 가시게 되면은 그 저축은행에서는 모집인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3%포인트 수수료를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햇살론 같은 데 10.5% 이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해주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맞춤 대출을 통해서 햇살론을 해주게 되면은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1.5%포인트를 낮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 서민금융진흥원에 가면은 네. 다만 1%포인트라도 낮게 할 수 있다. 1% 가지고 1.5%. 1.5%. 네. 이게 주변에 이제 많이 전파해야 포인트. 되겠네. 신용이 정말. 안 좋은 분들은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데를 빨리 찾다 보니까 맞습니다. 급하니까요. 마음도 이게 급하고요. 맞습니다. 막 숨이 턱이 차니까. SNS에 보면은 뭐 즉시 대출 이런 데가 네. 많은데요. 다 그게 23%, 24%짜리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관을 찾게 되는데 네. 일단 불법 사금융의 유혹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가장 바닥에 있을 때는 그냥 돈 빌려준다 하면 귀가 솔깃하기 아니 신용 불량자 네.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누가 빌려주냐고요. 네. 안 빌려주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얼굴도 불량하지만 신용 왜 자꾸 불량자 그러세요? 출신입니다. 네. 예. 아니 자기 개그맨 신용이 이게 저같이 그때 당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신용 불량자일 때도 저도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바로 뽑아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독촉 전화가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독촉 전화가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에도 와요. 협박 문자. 그러니까 잠꼬대로 여보세요, 예, 돈 갚겠습니다, 돈 갚겠습니다. 이러고 막 잠꼬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막 위축되고 뭐 사회에 매장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야 그리고 그때는 공연했거든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저 무대에서 한 번도 떤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위축되니까 아이고. 심리적으로 무대에서 불안해서. 울렁증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 저 정도 상황이면 앞이 안 보이니까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과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최 하게 되는 게 교수님 아니에요. 정말 이 신용 이제는 뭐 신용 불량자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신용 유의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유의자라고 해도 똑같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름 가지고는 별 상관이 없고 예. 정말요. 저희는 유의자든 불량자든 담은 얼마라도 정말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소원이지. 그러니까는 그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네, 네, 네. 답답해 그거 죽겠어요. 하는 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용도 관리하고 신용 등급도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또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이제 신용 등급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30일 이전이라면은 최장 10년까지 만기를 연장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연체 이자에 한해서 그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연체가 한 30일 이후 90일 미만이다라고 하면 연체 이자율을 50%를 다 탕감을 해주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개인 워크아웃 제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왜 이렇게 다 어렵게 지어요? 이 이게 신용 원래서- 유의자 이런 것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예, 기업 워크아웃에서 개인들한테도 이제 적용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말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